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미 간의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ood enough deal이 아닌 finally good deal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한미 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월급쟁이들이 주식해가지고 용돈 벌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네. 후보자가 너무 떨고 있어요. 혹시 뭐 잘못한 거 많아요?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아마 지금 시간이 5시 13분이니까 곧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정상회담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약 40일 가까이 지금 북미 대화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키워드 두 가지. 두 가지. 네, 하나는 톱다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중재안, 네. 굿 이너프 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뭐 확실한 거예요? 뭐 제 생각과 함께 네.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랑 맞물려서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내일이 중요한 날이네요. 네. 내일 모레. 네. 고반장, 어제 오늘 국회에서는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여야 공방이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35억 무기명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35억 주식 투자 부분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이미선 후보자는 네. 전적으로 배우자의 투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야 의원들은 네.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한데요. 계속 이어가요. 네, 여야 의원들은 어. 이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특이하네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국세청이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 또 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직종이 망라됐는데 인기 유튜버, 또 1인 미디어 사업자,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해외파 운동선수 등 뭐 속된 말로 요즘 뜨는 직종들이고요. 그동안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대상들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작정하고 이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아마 앞으로 관련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분위기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수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새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원래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거제도에 요양체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증인 요청 뭐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뭐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남양그룹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된 연예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잠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오후 6시로 시간이 예정이 돼 있고요. 앞서 황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연예인 지인 A 씨가 권유해서 마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해당 연예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어제 나왔고요. 인터넷에서는 A 씨가
과거 황 씨와 교제했던 박유천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검색어 같은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데 박유천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따 잠시 후에 그 현장 소식이 들려오면은 연결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로이킴 소환과 방송인 로버트 할릿이 영장 실질심사 등 각종 수사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으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등 외교안보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 오늘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릿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면 결정됩니다. 할릿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밝혔지만은 과거 유사한 혐의로 2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지목한 연예인 지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본격 착수하고 잠시 후에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로버트 할릿의 신병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곧바로 또 청구를 했죠. 법원도 지체 없이 오늘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법정으로 향하던 할릿이 이렇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경찰이 이렇게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인 데다가 또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할릿 씨는 마약 혐의로 2017년과 18년에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수상한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미국 체류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나타납니다. 통상 소변을 통한 간이 검사는 마약을 일주일 내에 투약했을 경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모발 검사를 또 해볼 수가 있지만 이 할릿 씨는 머리카락은 삭발, 또 염색을 했고요. 또 몸에 난 털은 제모를 했고 게다가 이 주요 부위,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해서 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또 마약 판매책에게 돈을 보낼 때 이 무통장 입금 방식을 사용한 것도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돈을 입금하기 위해 찾은 은행 CCTV엔 외국인 한 명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고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 게 한편에서는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또 갈수록 진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미국은 마약 단속국 DEA를 통해서 약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마약 단속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검찰에서도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조직폭력이나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형집행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는 영장심사에서 이 마약을 다시 하게 된 건 연예인 지인 A씨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자신이 잠든 사이 A씨가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또 직접 구해오거나 또 구해오도록 내게 시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 이 A씨로 지목된 인물, 바로 황 씨의 옛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마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 황하나 씨는 2015년 대학생 조모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 받고 있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조 씨의 판결문엔 황하나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오지만 당시 황 씨는 처벌은커녕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경찰 유착 의혹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데요. 당시 경찰이 이 황 씨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요, 황하나가 먼저 마약을 제안했고 또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남양 유업과 손녀라는 걸 다 얘기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도 황 씨를 곧 잡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 다정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풀지 못했던 좀 미스테리한 게 있었는데요. 당시 MBC가 보도한 제보 영상이었는데 이 황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마약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저는 봤어요, 뉴스에. 몽롱하네, 몽롱하다, 몽롱해. 저기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비 VIP 이렇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꺼비 VIP가 뭐예요, 신반장? 최반장? 네, 그것만 저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두꺼비가 보였던 게 아닐까 추측은 해보. 자, 사실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고 또 섣불리 얘기할 순 없었는데요. 자,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죠. 독전, 그리고 극한 직업을 직접 감수하기도 한 마약 범죄 전문 수사관의 분석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사범은 실체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약을 하면은 환각이나 환청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물에 보이는 게 뱀이 지나간다든지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러한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자, 뱀, 벌레, 그리고 두꺼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을까요? 이 차이가 있다면 뱀은 파충류죠. 그리고 벌레는 다양하지만 통상 곤충류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비는 양서류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버트 할리 곧 구속 여부 결정, 지능화하는 마약범죄 대책 시급입니다. 네, 로버트 할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는 보통 좀 요즘 늦게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오늘 중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이 마약 범죄 특성상 혐의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있고 또 본인도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영장 발부 여부의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 씨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면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 씨가 어제 새벽에 귀국을 했잖아요. 언론에서는 이제 기습 귀국이다 이런 제목도 달았는데 오늘 오후에 경찰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현재까지 경찰은 이 로이킴 씨가 단체 대화방에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린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본인이 직접 이걸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받은 사진을 단순히 그냥 퍼서 올린 건지 이런저런 의문점을 함께 따지면서 추가 범행은 없는지 유무를 지금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석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음란물 유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이킴 씨가 학업 문제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가 어제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갑자기 입국을 하면서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었는데 살이 많이 빠졌네요. 조금 전에 얼굴이 영상 굉장히 보니까요. 수척한 네.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죄송합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이 조지타운 대학교를 다니는 로이킴 씨가 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이동한 것도 이렇게 뭐 카메라 셀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한 인터넷 매체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후드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또 마스크를 쓴 로이킴 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로이킴 씨가 타고 온 대한항공 KE086편은 바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졌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이제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 각종 자료, 또 이제 포렌식 작업을 통한 디지털 증거 등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소환 조사 전에 이제 증거물 이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그동안은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하는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주로 이뤄져 왔었잖아요. 반면에 이번에는 검찰이 과거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또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면서 이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그렇습니다. 요구한. 이 같은 경우는 뭐 반대의 뭐 상황이라고 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금 압박에 시달린 윤 씨가 2008년쯤 이 김 전 차관의 약점을 빌미로 이 돈을 빌리려 했다는 건데 앞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모 씨 역시 2013년 수사 당시 윤 씨가 성접대를 시킨 다음 그 장면을 촬영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이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수사에서 자신의 이 성범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고소가 이 검찰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치졸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끝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김학의 전 차관을 어떻게 평할지 너무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진술을 앞둔 증인의 입을 무고죄로 막겠다는 치졸한 수작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 당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로 오랫동안 불려왔던 인물인데 결국 오늘도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대통령하고 김 전 기획관 법정에서 대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아주 묘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자금을 관리해온 집사 통상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예, 핵심 측근이죠. 지난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 역할을 했었죠.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진술의 신빙성,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 이러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지만 여러 차례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이 지병치료차 경남 거제에 요양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원은 오는 24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출석한 증인들은 대부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도 이 MB에 대해서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거래소 이사장을 가라고 했으면 사전 작업을 해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라면서 사실상 MB가 돈만 받고 준비도 안 해놨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대선 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김윤옥 여사 또 이상주 변호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최 반장
사위만 채택을 하는 거죠? 오늘. 네, 그러니까 이팔선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라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상주 변호사가 이팔선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라면서 증인으로 채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윤영 여사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김 여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 왔었는데 그동안 검찰은 사실 수사 때도 김 여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정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를 증인대에 세워 망신 주기 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대했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연예인 지인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 A 씨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박유천 씨가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할 예정인데. 근데 국장님 6시가 딱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죠? 아니고요. 이제 잠시 후에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식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 연결하는 걸로 하고.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부 회의보다는 사회부 회의에 어울리긴 해요. 그러나 지금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부 회의는 없잖아요. 사회부 회의가 없죠. 정치부 회의가 대신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 여부 곧 결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조금 전 박리길에 올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노이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톱다운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안,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후 5시 미국 워싱턴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박 3일간의 빠듯한 일정인데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40일 가까이 멈춰선 북미 대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최종 목적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견이 같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탑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합니다. 대북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핵심 참모진 3인방인데요. 특히 강경파를 대표하는 볼턴 보좌관은 북한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을 결렬로 이끈 소위 원흉으로 지목됐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네, 이어서 모레 새벽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먼저 친교를 겸한 단독 회담을 하고 이후 양국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겸 업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굿 이너프 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인데요. 자, 굿 이너프 딜, 빅딜과 단계적 해법 사이 그 어딘가를 의미합니다.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을 골자로 해서 진전 과정에서 열매를 미리 맛보는 연속적 조기 수확이 필요하단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건 제재 완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마음을 돌릴지는 미지수죠. 참모진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That's the first time anybody has ever told him that and left. Never happened to him before. Nobody's ever left. But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청와대는 극적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미 간 간극을 좁혀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과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든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고 이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오는 5월 또는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고요. 또 회담 직후 대북 특사, 나아가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등 남북 접촉까지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금 더 내지만요. 이번 방미에 주목할 만한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0년 만에 한미 퍼스트레이디 단독 오찬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단순한 인사 성격의 환담이었고요. 이렇게 영부인들끼리 단독 식사 자리를 갖는 건 30년 만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2017년 멜라니아 여사 방한 때는 짧게 청와대 경내를 이렇게 산책했는데요. 서로 영부인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나 나의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서로 신뢰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될 것이라 믿고.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a beautiful and warm welcome and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ime with you and it will be a great conversation. 네, 당시 멜라니아 여사 우리 한국에 좋은 기억 많이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시크함이 생명인 모델 출신이어서인지 평소에 로봇 소리 돌 정도로 무표정한 편인데요. 이때는 달랐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 하늘로 승천한 광대가 보이시죠? 진실의 광대, 광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또 샤이니 민호와 함께 스포츠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 민호를 보고 환호하는 소녀들이 귀여워서인지 이렇게 엄마 미소도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퍼스트레이디 만남에서도 이 우정을 돈독히, 나아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방미길 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방미길에 올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신 반장이 또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회담 소기의 성과를 얻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아까 봤더니 조금 이제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이제 그동안의 엇박자를 조금씩 이제 좁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그동안에 이제 대북 협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거든요. 상대적으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낙관하긴 이른 그런 분위기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이죠. 오후 5시쯤에 서울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옆에 김정숙 여사 함께 동행을 하고요. 진영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이렇게 또 환송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워싱턴에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른 아침 도착을 합니다. 총 1박 3일 일정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30시간에 가까운 일정인데 이 백악관 별도의 외부 행사가 잡혀 있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에 집중한 압축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박 3일이면요.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특파원이 아니라 이제 취재진이 따라갔잖아요. 기자들한테 제가 이제 출장 사인하면서요. 격려해줬습니다. 좀 체력 관리 잘하라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2시간 정도 예정돼 있죠, 양 반장. 근데 왜 국장 사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사인해야 돼요. 그래야 보도국 기자니까. 그래야 출장 그 비용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 사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에 앞서서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 잇따라서 만나서 이제 미국 측 입장을 들어보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모레 새벽부터 진행이 됩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하는 단독 회담, 이어서 소규모 회담, 또 참모들까지 같이 하는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 순으로 탁탁탁 진행이 되고요. 특히 북미가 빅딜,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에 우리 정부의 이 중재안을 바탕으로 양측을 다시 이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나왔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남북 간의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 순서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분위기죠. 네, 지금 뭐 하노이 회담 이후로 여러 형태의 뭐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은 뭐 계속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다만 특사 파견이나 뭐 원포인트 정상회담식의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미국에서 한미 정상부터 먼저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추가 대화를 이어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5월 또는 6월에 방한해달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회담 성과에 따라서 남북 대화, 뭐 그러니까 대북 특사 파견이나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톱다운 외교에 재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뭐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걸쳐서 일정이 진행되잖아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저희가 저녁쯤에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에 앞서서 노동당 주요 회의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잇따라 주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건설을 강조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김정은 체제 2기 첫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앞두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긴장된 정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이 지난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해서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개최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정세에 따른 새로운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주요 정책 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재 국면 하에서의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북한이 단기간에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죠. 예, 그 카메라를 저를 비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감독님이 저보다는 최 반장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 반장이 가족들의 요구를 네, 받아들여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만 해도요. 예, 이 뭡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대미 외교 라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판을 뒤엎는 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크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예, 어제 이 정치국 회의에는 비핵화 협상을 총괄 해왔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과연 얼굴을 비출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분분했는데 예, 참석을 했습니다. 건재한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 기존의 협상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경제 건설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도 그 작년에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관철하는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련 결과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네, 북한에는 정치국 회의가 있군요. 좀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저희는 정치복회의가 있죠. 정치복회의도 있고요. 네. 자, 다시 이제 한미 간 논의로 얘기를 돌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 협상 실무진 차원의 미국 입장도 듣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아무튼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양 반장. 네, 뭐 앞서도 그 국장도 양 반장을 미안해요. 찾으시죠. 헷갈려요 지금 양 반장과 최 반장. 가족분들은 저를 찾으신다는 점.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자리를 뜰 때 미국의 빅딜론을 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었다. 뭐 이런 보도들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북한이 대놓고 볼턴 보좌관을 저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젠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하루 전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 대북 최대 압박은 유지가 된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독재자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e objective, the outcome is what? The outcome is a fully, verifiably denuclearized peninsula, and
greater peace, less risk in conventional means, and hopefully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ll. Would you agree that your description of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네. 자, 내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과 모레 새벽에 걸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실무진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외교안보 소식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출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를 보시다가 지난 4일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대표들과 술을 마시느라 또 취해서 재난 대응에 늦었다. 뭐 그런 내용의 방송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유튜브 방송이 전부 가짜 뉴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을 넘어서 국회에까지 번지자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진앙지는요, 이 보수 유튜브 방송, 극우 유튜브 방송 두 곳입니다. 신혜식 씨가 진행하는 이 신의 한수, 또 이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진행하는 진성호 방송, 이 두 곳인데요. 자, 이 두 방송이 모두 지난 6일 토요일에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대통령 음주 의혹입니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언론사 대표들과 술 한잔 거하게 걸쳤다. 또 끝나고 언론사 이 대표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숙취 때문에 이 자정을 넘겨서야 위기관리센터의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자,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지난 4일 그 신문의 날 행사 장면입니다. 자, 문 대통령 손에 샴페인 잔이 들려 있습니다. 먼저 손경식 경총회장이 건배 제의를 저렇게 합니다. 주변 내빈들과 짠짠 부딪힙니다. 이어서 한 모금을 들이키죠. 자, 이어서 또 언론 학회장도 건배 제의를 합니다. 또 자, 짠짠 저렇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도 짠,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십니다. 자, 저희가 정말 이런 것까지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 잔을 받아 들었을 때와 두 모금을 마신 이후 비교를 해보죠. 자, 보여주시죠. 어떠신가요? 화면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이거 위스키가 아닙니다. 샴페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공식적인 주량 소주 한 병입니다. 자, 별로 내용물에 이 차이가 안 보이는데 과연 문 대통령이 이거 마시고 취했을까요? 자, 또 문 대통령이 이날 축사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언론사 대표들과 이후의 뒤풀이 일정? 그럴 겨를 없었죠. 자, 두 번째 의혹은요, 대통령 보톡스 시술 의혹입니다. 역시 지난 4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테서 업무 보고를 받는 사진, 그리고 또 5일 자정 그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회의를 주재할 때의 사진 나란히 비교를 해놓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턱선이 아무런 문제 없죠. 왼쪽 사진에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재난본부 회의에 12시 20분에 나타났을 때는 약간 굴곡이 보입니다. 턱에. 자, 그래서 이제 시술이 있어서 부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본인들도 이런 얘기하면서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 의혹을 제기했던 정치권, 또 이 제도권 언론에 대한 안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100번 양보해서 보신 대로 턱 부위가 좀 부어 있다고 치죠. 그렇게 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업무 보고 때는 위원장하고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아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기관리센터 때 찍힌 사진은 이건
모두 발언 그 원고를 보면서 읽는 장면이죠. 자연스럽게 고개 위치가 조금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턱살 같은 데가 좀 겹칠 수밖에 없죠. 제가 정말 무슨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국장이 한번 희생하셔야죠. 예. 보시죠. 자, 국장 똑같은 정면샷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멀쩡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뭐 비슷한데 잘 뭐 굳이 이제 잡히잖아요. 살이. 예. 잡힌 거 보십시오, 저거. 예?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 진짜 이 신의 한 수, 진성호 방송. 공이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과 제도권 언론 너희는 더 심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아니냐라고 말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청와대 비선진료 성형외과 원장 김용재 씨 청와대에서 최소 5차례 보톡스 시술 이루어졌던 사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들 방송에서는요, 청와대가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혹이 있다라는 말도 못하냐? 여기가 독재 국가냐라고 말이죠. 본인들도 아마 아닌 말고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칭찬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 당시에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다소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KBS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였는데 잠깐 보시죠.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KBS 직접 항의 방문을 이렇게 했고요. 양승동 사장 이 사퇴 요구까지 했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대통령께서 KBS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정말 오래간만에 대통령께서 정확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KBS 상황은 어떠냐? 문재인 대통령 지적이 나오니까 좀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양승동 KBS 사장 오늘 임원회의에서 안팎의 비판,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다 했다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반장이 정말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장면을 하루에 하나씩 요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얼굴로 승부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저렇게 나와도 뭐 이제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뭐 양반장이 뭐 그런다고 바로 양부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약 제가 어디 뭐 옮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양반장은 꼭 데려가겠습니다. 반드시. 네. 왜 반응들이 별로 안 좋네? 왜 다들 썰렁한 분위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이 최초 발생한 게 4일 오후 7시 30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한 게 그 자정을 넘어서 0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5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음주 의혹, 또 보톡스 수술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신반장, 청와대 공식 입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에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산불 1단계가 발령됐던 게 이 전날 저녁 7시 38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운영이 이성 논란이 벌어졌을 그 시점에도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직무 명령을 내려서 국회에 묶여있는 정 실장을 돌아오게끔 해달라라는 건의까지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셈인 거죠.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서 최초 보고를 받고 오후에 강남에 있는 단골 미용사 자매를 불러서 머리를 하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기에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청와대 쪽에서요, 고 반장.
왜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국회에서까지 그런 논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느냐 싶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신의 한수, 진성호 방송 등 뭐 이런 유튜브 뭐 방송 등을 통해서 막 퍼지더니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 특권에 기대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 이 고민정 부대변인은 최초로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참고로 이 진성호 방송은 구독자 수가 대략 21만 정도, 또 신의 한수는 69만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예고했던 대로요.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마약 연예인으로 지목했던 또 박유천 씨가 아마 입장문을 읽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고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결심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긴 수사를 받았고 법적으로 무혐의가 입증되었으나 저는 사회적인 질타와 도덕적인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술을 찾게 됐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에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저 헤어진 후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심각해졌다고 했고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 해왔을 뿐입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 투약을 이제 권유했다는 그런 연예인으로 지목한 이제 A 씨, 그동안 이제 A 씨였는데 이제 박유천 씨라는 얘기가 돌면서 본인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제 우울증 치료차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을 뭐 투약하거나 뭐 복용한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마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황하나 씨와 얽힌 뭐 결별 후에 뭐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무튼 경찰에 나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일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청와대 대응까지 이제 고반장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어때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최 반장, 그 진성호 방송이라든지 신의 한수인가요? 신의 한수 이쪽에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이 고민정 부대변인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긴급 방송을 편성을 해서 또 클립을 올려놨더라고요. 먼저 진성호 방송의 진성호 전 의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이 발화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석상에 나타난 데 대한 비판이었다. 또 신문의 날 행사에서 분명 건배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다, 논평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음주, 뭐 보톡스 시술 같은 얘기는 한 블로거의 글을 인용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라는 논평을 이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뭐 이 정도도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성호 전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뉴스가 아니라 논평이다. 또 문제의 그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블로거의 주장을 인용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비판도 성립 안 된다. 이게 이제 진성호 전 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뭐 이 주장이 논리적인지는 이제 또 다정의 가족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신의 한수 쪽의 입장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최종욱 반장 얘기를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똑같았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그래요? 신의 한수하고 진성호 방송의 그 네. 반박 입장이 그래요?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성호 전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무슨 정도로 얘기인지 놀랄 정도는 무슨 아닌 얘기인지 것 지금 같은데. 이해가 안 네. 되고 있어요, 최 반장. 그런가요? 네, 잘 놀라시나 봐요. 네. 예. 하시죠. 네.
이어갑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이런 말도 못하느냐. 이 신의 한 수에서도 하는 네. 얘기가 이런 말도 못하느냐. 이게 뭐 독재 국가냐 여기가. 뭐 이 대목은 정말 똑같은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난해 이 문재인 대통령 중병설을 맨 처음 이 주 대표가 제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당시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 유튜브에 이 썸네임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문재인 중병설 경보 이렇게 딱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야 이거 왜 가짜 뉴스 왜 이런 거 하냐 하니까 주옥순 대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 경보란 뜻도 모르냐 중병을 앓는다는 게 아니라 혹시 중병일지 모르니까 좀 확인 좀 해보시라 이런 뜻 아니냐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비슷하네요,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쭉 이제 가짜 뉴스 비슷하게 가짜 뉴스를 좀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모라는 의혹이 있다. 모모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좀 빠져나가려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 좀 발견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고 반장. 네, 그런데 추가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 문제는 사실 이 정치권인 것 같은데요. 이 보수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이 본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논평에 불과한 내용들이 이게 지금 뭐 이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인터넷 안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뭐라고 치더라도 이걸 굳이 국회로 가져와서 일각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말로 뭔가 있는 듯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주장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숙지서를 꺼냈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에 대한 비판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별개로 이들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고발키로 했다면서요? 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숙취로 인해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라는 가짜뉴스 지난 5일 오후 5시 53분에 한 페이스북 유저를 통해서 최초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튜브, SNS, 또 커뮤니티 등 총 72건의 같은 정보가 유포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라는 가짜뉴스는 6일 역시 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의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이후에 총 17건이 유포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한 걸로 일단 기사 제목을 정리해 볼게요. 네, 산불 관련 가짜 뉴스에 민주당 검찰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문영배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 내내 파행을 빚다가 오후 늦게 시작된 것과는 달리 오늘 청문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 문제, 또 이념 성향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문영배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오전 내내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자, 오늘은 다행히도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여성계 위원장의 버럭 오늘도 있었습니다. 땅으로 있으면서 네.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한 거고요. 네네. 위원장님 거래는 안 했다잖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다른 건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아니, 내용이 편향됐습니다. 편향이건 어쩌건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돼 있잖아요. 1300회나 돼 있잖아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에선 주식 거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식 거래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겁니다.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그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미선 후보자 긴장된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긴장을 풀라 이런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긴장 푸시고. 네?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죠?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네. 후보자가 너무 떨고 있어요. 혹시 뭐 잘못한 거 많아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특히 5.18 폄훼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단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해석을 존중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유보하면은 납득이 되겠어요? 네, 청문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식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자,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제3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던 두 당, 요즘 각각 집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 우선 이 바른미래당은요, 지난 4.3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물러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퇴하자 이건데 저는 이 정도 조치도 없이 그러면은 3당이라는 곳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 일 없었는데 하고 쓱 가면은 우리는 말을 계속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웃길 거예요. 네, 손학규 대표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뭐 사퇴나 재신임은 여전히 수용 안 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최고위원들이 다시 참여하는 걸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당도 내부적으로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교섭단체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인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총선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색 변화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미선 인사청문회 주식거래 문제 집중 질타. 네, 바른미래당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네요.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어제 상황을 보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넘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마침 또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총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 인사들이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 등 모두 바른미래당 계열이어서 이런 분석에 더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른미래당 계열의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 한 대학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유 의원은 한국당은 변한 것도 없고 변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무슨 자유한국당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갈등 봉합을 위해 쓰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제만 해도 다소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사퇴 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오늘은 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불찰로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당원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불편한 마음을 안겨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최고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과격하고 또 과민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들으신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시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미래당과 당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큰 자산으로서 또 우리 한국정치 지도자답게 말씀을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고반장이 발제를 했지만 어제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 후보자,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고반장이 다 설명을 했고요. 그 저희 정치부회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내일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미선 35억 주식 논란 모두 남편이 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텐데요. 임시정부는 알았지만 사실 임시의정원 좀 생소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뭘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머나먼 타고 상해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루어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독립지사들이 모여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인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과 기념실 개관식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홍진 선생이 상해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임시의정원 관인 유품 전달식도 펼쳐졌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면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화사한 벚꽃 아래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비까지 이렇게 내리고 정말 좋죠, 여러분. 자,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홍보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소한데. 의정원이 뭐요? 그거는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임시 정부는 들어간 임시 의정원은 처음 들어봐요.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임시의정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국회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특별전시회,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홍보관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안쪽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먼저. 네. 전시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나요? 이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개원을 했는데요. 이제 임시의정원은 처음에 이제 의장단을 선출한 직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그 성과와 활동, 인물, 그래서 역사적 위상을 많은 상춘국들에게 알리고자 저희가 이 홍보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100주년을 갖는 의미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자 의회정치 역사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저희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국민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또 제시하는 가다듬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 전 독립지사들은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헌법 1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한 독립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독립된 나라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겠다. 100년 전 임시의정원이 꿈꿨던 그 이상을 우리 국회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는 모레 새벽이지만요. 그에 앞서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실무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내일 김정은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수반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톡쏘는 정치에서도 봤지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립니다. 광복군이 C-47 수송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던 역사적 장소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일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헌법이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2012년에는 낙태죄 처벌이 합헌으로 유지됐는데 이번에는 위헌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보석 석방을 허가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국장도 시술 한번 받아보시죠.